자, 계속해서 과학기술과 인권, 과학기술 인권의 이제 국제 규범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과학기술 인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과학기술 인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제 과학기술 인권이 어떻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목표가 등장을 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할 의무와 책임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각종 국제 과학기술에 대한 인권 기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노력으로는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전문화되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매우 이제 얻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정부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시에 이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는 1차적으로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인 스스로 이제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이른바 거버넌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이른바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현대 과학기술의 특징 때문이고,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위험이나 해악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개발과 과학기술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권리를 기술 시민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시민권을 시민이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해득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역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과학기술에 대한 해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권이 이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 인권규약에서 과학기술의 공유권이나 향유권은 그 혜택과 성과에 관한 것인데 반해서 새로운 기술 시민권 시대에서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권을 통한 해득력 향상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시민권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도 과학기술에 관한 퍼블릭 다이얼로그 같은 공론의 장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립 과정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서 모든 과학자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또 국제인권 문서들에 명시된 관련 규범들에 근거한 윤리규약이 과학 전문직에 대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사회윤리적 해득력, 특히 인권에 대한 해득력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평등이 인간 발달을 위한 사회적, 윤리적 요구사항이라고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 시민의 역량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평등한 접근권은 과학적 진보를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에 관한 윤리적 쟁점을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마련된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권에 관한 논의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얘기하면서 과학기술의 이익과 연구개발이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식으로 공론의 장을 제시하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지식과 이익의 공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들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인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인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세계 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에서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를 과학기술에 관련된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권리가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의 없이 과학기술 실험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시민들이 과학기술 실험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는 앞에서 말한 시민들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관한 자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 자유이긴 그리고 기본적 자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 대상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과학기술 실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제 니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국제인권규약, 유네스코 생명윤리 및 인권 보편 선언을 비롯한 여러 생명윤리 및 생명 인권에 관한 문서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들이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겠다는 동의는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실험에 시민들의 동의는 반드시 과학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해당 과학실험에 참여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위험과 해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동의라는 실질적 동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이른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지식과 성과에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입니다. 과학기술 지식과 성과에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는 과학기술 지식에 접근할 권리와 그 성과에 접근할 권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권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과학기술 지식에 접근할 권리는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형식적 접근 가능성보다는 시민의 실질적 접근을 위한 역량 강화라는 과제와 책무를 국가와 사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 지식에 공정하게 접근하는 권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가진 위험과 해악에 대해 시민들의 통제가 요구된다는 과학기술 인권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시민들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위험과 해악에 대해 통제하려면 먼저 그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과학기술 지식의 공개성의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식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나아가 과학기술 성과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 성과에 접근한다는 의미는 과학기술 성과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이익을 사회적으로 누릴 권리입니다. 과학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이익을 사회적으로 누릴 권리는 과학기술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격차의 조정과 해소를 지향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과학기술 성과와 이익을 사회적으로 누릴 권리는 과학기술 자체의 성과를 공유할 권리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성과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즉, 과학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는 앞에서 언급한 동의 없이 과학실험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동의 없이 과학실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또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험과 해악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해악을 예방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학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도 이런 정부의 기본적 책무에 대응하는 시민의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적 토론과 국가 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연구개발에 대한 참여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적 토론과 국가 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1968년 테헤란 선언 이후에 과학기술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시민의 통제는 사회적 담론의 형성과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정책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나 담론의 형성은 공론회장 형성을 위한 각종 이른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이른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사회적 담론 형성의 기회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현재 여러 각종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 이런 각종 정부위원회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법정화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참여가 바로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적 토론과 국가 정책 수립에 대한 참여할 시민의 권리를 하나로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과학기술 사회가 현실이고 미래라면 우리의 헌법정도 이러한 사회상을 포섭해서 국가적 삶의 틀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근대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권리장전을 헌법전에 편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 사회라는 현실이자 미래를 헌법전의 기본법 파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 관련 법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관심이며 이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적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법제가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과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과학기술이 사회에 기여하고 시민이 과학기술 역량을 갖춰서 균형 있는 과학기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과학기술변화 법률제도의 종강 시간에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늘 시간을 빌려서 제 생각을 결론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변화 법률제도 시간을 여러분과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영상 강의를 통해서 기술변화 법률제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저와 이러한 관련 법제에 한 학기이지만은 공통의 관심사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정신적 연대를 지속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